사위의 손이 날아가며 너 같은 여자가 감히 나를! 민서가 그 손 내려! 문을 박차고 들어온 노인, 떨리는 목소리의 장모. 이게 다 내 인생이라며 견디던 딸이 울고 있었다. 가난한 장모가 뭘 안다고! 그 말에 정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한다. 그래, 이 순간을 기억해. 내가 누군지 곧 알게 될 테니까.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서울 강북의 전통시장.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분주합니다. 생선 파는 아주머니의 호객 소리와 떡볶이 냄새가 뒤섞인 이곳에서 이정희는 오늘도 낡은 좌판 앞에 앉아 김치를 팝니다. 68살의 나이지만 허리는 곱고 손놀림은 여전히 빠릅니다. 손님이 다가오면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김치 맛 좋습니다. 직접 담근 거예요. 손님은 김치 한 통을 집어들고는 값을 깎으려 합니다. 정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이미 최저 가격인데요. 더 깎으면 저 남는 게 없어요. 손님은 투덜대며 돈을 내고 갑니다. 정희는 1,000원짜리 몇 장을 받아 낡은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주머니는 해져서 구멍이 날 지경이지만 정희는 바느질로 기버가며 사용합니다. 그 모습을 본 옆 좌판 아주머니가 말을 겁니다. 정희 언니, 요즘 젊은 사람들 김장도 안 하잖아요. 장사 안 되죠? 정희는 허리를 펴며 한숨을 내쉽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김장도 귀찮대요. 배달 음식만 시켜 먹으니 이게 세상이죠 뭐. 옆 좌판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언니는 부지런하세요. 매일 새벽같이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시잖아요. 정희는 쓸쓸하게 웃습니다. 일이라도 해야 외롭지 않죠. 혼자 사는 늙은이가 뭐 하겠습니까? 시장 사람들은 정희를 그저 평범한 노인네 장사꾼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아온 사람, 자식에게도 신세지지 않으려 악착같이 일하는 사람. 낡은 옷에 해진 신발, 손등에 박힌 김치물이 그녀의 삶을 대변합니다. 정희는 낡은 장갑을 끼고 다시 김치통을 정리하는데 그 손길은 익숙하면서도 조심스럽습니다. 오후가 되자 장사는 뜸해집니다. 정희는 좌판 앞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때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딸 소연입니다. 소연은 장바구니를 들고 채소 가게 앞에 서 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뜁니다. 보고 싶었던 딸의 얼굴. 하지만 다가갈 수 없습니다. 소연은 채소를 고르다가 정혜 쪽을 힐끗 봅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소연은 희미하게 미소를 짓고는 고개를 숙입니다. 정희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것이 모녀가 나눌 수 있는 전부입니다. 소연은 장을 보고 천천히 시장을 빠져나갑니다. 정희는 딸의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한숨을 내쉽니다. 예전보다 야윈 것 같은데 밥은 제대로 먹는 걸까? 하지만 그 누구도 모릅니다. 해가 지고 좁은 단칸방으로 돌아간 정희가 무엇을 하는지, 문을 잠그고 낡은 옷장 뒤편에 숨겨둔 작은 금고를 꺼내는 그 순간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정희는 금고 열쇠를 꺼내 천천히 자물쇠를 엽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리고 그 안에는 두툼한 통장 몇 건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정희는 통장을 펼칩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숫자 35억 원. 두 번째 통장에는 20억 원. 세 번째 통장에는 15억 원. 합치면 수십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정희는 그 숫자를 보며 씁쓸하게 웃습니다. 돈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살아야 했나? 정희는 과거 재벌가의 안주인이었습니다.
화려한 저택과 명품 옷, 하인들의 시중을 받으며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회장이었고 정희는 그 옆에서 완벽한 아내 역할을 해냈습니다. 각종 모임에 참석하고 자선 행사를 주관하고 집안을 꾸려나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배신과 거짓말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남편은 바깥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회사 돈을 빼돌렸습니다. 정희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참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하지만 결국 남편은 그 여자와 떠났고 회사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정희는 남편이 빼돌린 돈을 되찾고 회사를 정리하며 모든 것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딸 소연은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불행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연은 자신이 재벌가 자식임을 숨기고 평범한 남자와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강민석이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소연의 진짜 집안을 몰랐습니다. 소연은 엄마에게 부탁했습니다. 엄마, 제발 민석이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돈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결혼하고 싶어요. 정희는 딸의 바람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딸 곁을 떠나지 못해 이 시장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딸이 사는 아파트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정희는 매일 이곳에서 장사를 하며 딸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봅니다. 가끔 소연이 장을 보러 오면 아는 척하지 않고 고개만 숙입니다. 딸도 정희를 보면 조용히 미소만 짓고 지나갑니다. 잘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야. 정희는 그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딸이 행복하다면 자신은 이렇게 숨어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소연의 표정이 어두워 보입니다. 예전처럼 밝은 미소가 사라졌고 눈가에는 피곤함이 묻어납니다. 걸음걸이도 조심스럽고 고개를 자주 숙입니다. 정희는 불안합니다. 혹시 무슨 일 있는 건 아닐까? 정희는 딸에게 전화를 걸고 싶지만 참습니다. 먼저 연락하면 딸이 부담스러워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보는 것, 그것이 정희가 선택한 엄마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들립니다. 시장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립니다. 저기 아파트 사는 젊은 부부 있잖아요. 남편이 술만 먹으면 난리래요. 정희의 심장이 철렁합니다. 혹시 소연네 이야기는 아닐까? 정희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물었습니다. 어느 집 말씀이세요? 3동 905호요. 여자는 참 착한데 남편이 글쎄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난리도 아니래요. 정희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905호. 그곳은 바로 소연이 사는 집입니다. 정희는 손이 떨렸지만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안 됐네요. 요즘 젊은 부부들 참 힘들죠.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참 불쌍해요. 맨날 눈치 보면서 살더라고요. 정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딸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딸이 혹시 맡고 있는 건 아닌지,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닌지. 하지만 자신은 가난한 시장 아줌마일 뿐입니다. 함부로 나설 수도 없습니다. 정희는 이불을 덮어쓰고 눈을 감습니다. 내일 다시 시장에 나가면 딸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때 확인하면 됩니다. 괜찮은 얼굴이기를 바라며 정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딸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곧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어느 저녁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정희는 서둘러 좌판을 정리하며 김치통에 비닐을 덮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하나둘 철수를 시작하고 골목은 빗소리와 발소리로 가득 찹니다. 정희는 낡은 우산을 펴고 집으로 향하는데 문득 소연네 아파트 방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당신 같은 여자가 뭐가 대단하다고. 정희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거칠고 화가 가득한 목소리. 정희는 천천히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다가갑니다. 아파트 3동 복도 905호 앞입니다.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안에서는 계속해서 남자의 고함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내가 누구 덕분에 사는 줄 알아? 내가 뭘 안다고 입을 놀려. 정희는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희의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사위 강민석이 소연의 뺨을 후려치는 장면이 눈에 들어옵니다. 따기 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지고 소연은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힙니다. 미안해요. 민석 씨, 제가 잘못했어요. 소연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정희는 주먹을 움켜쥡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어짜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라옵니다. 저놈이 내 딸을? 정희는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딸을 때린 저 남자의 멱살을 잡고 싶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신은 지금 가난한 장모일 뿐입니다. 민석은 자신을 우습게 봅니다. 만약 지금 들어가면 오히려 소연만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정희는 이를 악물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단칸방으로 돌아온 정희는 문을 닫자마자 주저앉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눈물이 쏟아집니다. 지켜만 봐야 한다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습니다. 정희는 바닥을 주먹으로 칩니다. 내가 뭐 하는 짓인가. 내 딸이 맞고 있는데. 그날 밤 정희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합니다. 머릿속에서 딸이 맞는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정희는 결심합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하지만 함부로 나서서는 안 된다고. 우선 상황을 더 자세히 파악해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옆 좌판 아주머니를 찾아갑니다. 아주머니는 정희를 보고 반갑게 인사합니다. 언니, 오늘 일찍 나오셨네요. 정희는 애써 웃으며 말을 꺼냅니다. 저기 며칠 전에 말씀하신 3동 905호 말이에요. 혹시 그 남자 평소에도 그럽니까?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 그 양반 술만 먹으면 난리라던데요. 옆집 사람들이 벽 두드리는 소리 맨날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정희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자도 참 불쌍해요. 맨날 화장 진하게 하고 다니는데 아마 멍 가리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화장으로 멍을 가린다니. 딸이 그렇게까지 살고 있다니. 정희는 아주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낡은 가방에서 오래된 휴대전화를 꺼냅니다. 전화기를 켜자 몇 개 안 되는 연락처가 보입니다. 그중 하나를 누르자 신호음이 울립니다. 세 번째 신호음에 전화가 연결됩니다.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차분하고 예의 바른 남자 목소리입니다. 정희의 옛 비서 한석입니다. 정희가 재벌가 생활을 정리할 때도 끝까지 곁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정희는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석이 나야.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겠나? 말씀하십시오. 우리 사위 강민석이라는 사람 있잖니. 그 사람 좀 알아봐 줄 수 있겠어? 한석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위님 말씀이십니까? 무슨 일이시라도.
정희는 한숨을 내쉽니다. 우리 소연이 맡고 있어. 내가 직접 들었어. 전화기 너머로 한석의 숨소리가 거칠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고마워, 석이. 그리고 조용히 해줘. 아직은 아무도 모르게. 정희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먹구름이 다시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곧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정희는 김치통을 정리하며 혼잣말을 합니다. 조금만 참아라, 소연아. 엄마가 곧 끝낼 테니까. 그날 오후 소연이 다시 시장에 나타납니다. 정희는 멀리서 딸의 모습을 봅니다. 소연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습니다. 한여름도 아닌데 선글라스를. 정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딸은 분명 눈가에 멍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리려고 선글라스를 낀 것입니다. 소연은 채소를 몇 개 사고는 천천히 시장을 빠져나갑니다. 정희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다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겠다고.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가난한 장모 역할은 이제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한석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정희는 서둘러 전화를 받습니다. 대표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위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정희는 숨을 멈춥니다. 말해봐. 회사에서 비자금을 빼돌리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남편과 똑같습니다. 돈을 빼돌리고 바람을 피우고 아내를 때리는 것까지. 정희는 낮게 말합니다. 계속 지켜봐. 그리고 증거를 모아줘. 확실한 걸로. 알겠습니다, 대표님. 전화를 끊은 정희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립니다. 폭풍전야 같은 밤입니다. 정희는 주먹을 쥡니다. 이제 곧 움직일 때입니다. 일주일 후 정희는 시장 좌판을 정리합니다. 옆 좌판 아주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언니, 어디 가세요? 장사 접으시는 거예요? 정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잠깐 쉬어야 할 일이 생겼어요. 곧 다시 올게요. 아주머니는 아쉬운 표정을 짓지만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정희는 김치통을 정리하고 낡은 가방을 챙겨 시장을 나섭니다. 발걸음은 소연네 아파트를 향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지만 정희는 결연한 표정으로 걸어갑니다. 아파트 현관문 앞에 도착한 정희는 잠시 망설입니다. 초인종을 누르면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더 이상 숨어 지낼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해야 합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초인종 소리가 울립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소연이 나타납니다. 소연은 엄마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엄마, 어떡해? 정희는 조용히 말합니다. 소연아, 엄마 들어가도 되겠니? 소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봅니다. 민석이 퇴근하기 전입니다. 소연은 서둘러 엄마를 안으로 들입니다. 문을 닫자마자 소연이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왜? 정희는 딸의 얼굴을 찬찬히 살핍니다. 화장으로 가렸지만 눈가에 희미한 멍 자국이 보입니다. 볼도 약간 부어 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씁니다. 소연아, 엄마가 하는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소연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무슨 부탁인데요? 정희는 딸의 손을 잡습니다. 엄마 여기서 일 좀 하면 안 될까? 가정부로 말이야. 소연의 눈이 커집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정희는 애써 웃습니다. 나도 일 좀 해야지. 시장 일만 하기엔 나이가 들어서 힘들구나. 너희 집에서 청소하고 밥 해주면 조금이라도 도움 되지 않겠니?
소연은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엄마, 그건 남편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눈치도 보이고. 정희는 딸의 손을 더 세게 잡습니다. 엄마 부탁 제발 좀 들어줘. 내 곁에 있고 싶어. 부탁이야. 소연은 엄마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결국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어요, 엄마. 남편한테 말해볼게요. 그날 저녁 민석이 퇴근합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저기, 민석 씨, 우리 엄마가 여기서 가정부로 일하고 싶대요. 민석은 맥주를 마시다 말고 소연을 쳐다봅니다. 뭐, 장모님이? 소연은 고개를 숙입니다. 내 시장 일이 힘드시대요. 여기서 청소하고 밥 해주시면서 조금씩 돈도 드리면 어떨까 해서요. 민석은 비웃듯 웃습니다. 장모님이라니 웃기네. 좋아. 대신 집안일만 조용히 해달라고 해. 내 눈에 거슬리지 않게. 소연은 가슴이 아프지만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마워요, 민석 씨. 민석은 다시 맥주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봅니다. 소연은 그런 남편을 보며 한숨을 쉽니다. 다음 날부터 정희는 딸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아침 일찍 와서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밥을 준비합니다. 민석은 정희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아침밥을 먹으면서도 한마디 인사도 없이 신문만 봅니다. 정희는 묵묵히 설거지를 합니다. 며칠이 지나자 정희는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청소를 하면서 침실 옷장을 정리하는데 민석의 옷 사이에서 이상한 것들이 나옵니다. 여성용 명품 가방 영수증, 호텔 예약 확인서. 정희는 조용히 사진을 찍어둡니다. 어느 날 저녁 민석이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립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귀를 기울입니다. 응, 알았어. 내일 저녁에 보자. 그 돈은 걱정 마. 내가 처리할게. 민석의 목소리가 다정합니다. 소연에게는 한 번도 들려준 적 없는 목소리입니다. 정희는 주먹을 줍니다.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밤이 되자 정희는 소연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소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희는 딸 옆에 앉습니다. 소연아, 괜찮니? 소연은 엄마를 보며 억지로 웃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하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정희는 딸을 안아줍니다. 엄마가 곁에 있을게. 무서워하지 마. 소연은 엄마 품에서 조용히 웁니다. 정희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다짐합니다. 반드시 딸을 이 지옥에서 구해내겠다고. 일주일 후 정희는 한석에게 전화를 겁니다. 석아, 증거는 다 모았나? 네, 대표님. 횡령 증거와 불륜 증거 모두 확보했습니다. 사위님이 회사 비자금을 빼돌려 개인 통장으로 이체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와 만나는 장면도 촬영했습니다. 정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잘했어. 그리고 우리 집에 CCTV 설치할 수 있겠나? 아주 작은 걸로 아무도 모르게. 한석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기사를 보내겠습니다. 다음 날 에어컨 수리 기사로 위장한 사람이 집에 옵니다. 민석은 출근하고 없고 소연도 장을 보러 나간 사이입니다. 기사는 거실과 침실에 초소형 CCTV를 설치합니다. 정희는 기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합니다. 이제 모든 게 녹화될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정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민석이 다시 폭력을 휘두르면 그 순간이 모두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의가 움직일 결정적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날 밤 민석은 술을 마시고 들어옵니다.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고 소리를 지릅니다. 야, 밥. 소연은 서둘러 부엌으로 달려갑니다.
정희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민석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 던집니다. 왜 이렇게 늦어? 남편 굶기려고 작정했어?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밥상을 차립니다. 정희는 주먹을 줍니다. 참아야 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민석이 스스로 무덤을 팔 것입니다. 정희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로 CCTV 화면을 확인합니다. 모든 것이 선명하게 녹화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곧 끝날 테니까.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져 있습니다. 폭풍우가 오기 직전의 고요함입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매일 딸의 집에서 가정부 일을 하며 민석의 행동을 관찰합니다. 민석은 점점 더 거칠어집니다. 퇴근 후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오고 소연에게 트집을 잡습니다. 밥이 짜다, 집이 더럽다, 옷이 구겨졌다. 온갖 이유를 들어 화를 냅니다. 소연은 점점 지쳐갑니다.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지고 눈빛도 흐려집니다. 정희는 그런 딸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지만 꾹 참습니다. 지금 당장 나서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어느 날 저녁 소연은 엄마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엄마, 이 사람 달라졌어요. 예전엔 다정했는데. 정희는 딸의 손을 잡아줍니다. 소연아, 조금만 참아. 곧 다 나아질 거야.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눈물이 흐릅니다. 정희는 딸을 안아주며 속으로 다짐합니다. 반드시 민석을 응징하겠다고. 그날 밤 정희는 휴대전화로 한석에게 연락합니다. 석이, 민석이 횡령한 돈이 얼마나 되나? 약 3억 원 정도입니다. 회사 비자금 계좌에서 조금씩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대표님 그룹의 자회사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정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그럼 내가 직접 그 회사에 연락하면 되겠구나. 네, 대표님. 언제든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정희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다음 날 정희는 청소를 하면서 민석의 서재를 살핍니다. 책장 뒤에 숨겨진 서류 봉투를 발견합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여러 장의 문서가 들어 있습니다. 회사 기밀 문서, 비자금 이체 내역, 그리고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출력물. 정희는 하나하나 사진을 찍어둡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정희는 서류를 다시 제자리에 넣고 조용히 서재를 나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민석이 일찍 퇴근한 것입니다. 정희는 서둘러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민석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습니다. 그리고 소연을 부릅니다. 야, 물 좀 가져와. 소연은 부엌에서 물을 따라 민석에게 건넵니다. 민석은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소연의 손목을 잡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기분 좀 풀어줘. 소연은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민석 씨, 지금은. 민석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지금은 뭐? 남편이 부탁하는데 그것도 못 들어줘? 소연은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숙입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쥡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합니다. 며칠 후 드디어 그날이 옵니다. 민석은 저녁 늦게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 마신 것 같습니다.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고 소리를 지릅니다. 집에 사람 없어? 소연은 침실에서 나와 민석을 맞이합니다. 민석 씨, 많이 취하셨네요. 물 드릴게요. 민석은 소연을 밀쳐냅니다. 물은 무슨 물? 너 요즘 나한테 태도가 왜 그래?
소연은 당황하며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민석은 소연의 팔을 거칠게 잡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 맨날 시무룩한 표정으로 있으면서 너 같은 여자는 남편이 있으니까 살 수 있는 거야. 소연은 아픔에 얼굴을 찌푸립니다. 아파요, 민석 씨. 놔주세요. 하지만 민석은 더 세게 잡습니다. 그리고 소연을 바닥으로 밀쳐냅니다. 소연은 비명을 지르며 넘어집니다. 정희는 자신의 방에서 그 소리를 듣고 뛰어나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정희는 민석과 소연 사이로 들어섭니다. 민석은 정희를 보고 비웃습니다. 장모님? 어디서 나타나신 거예요? 정희는 소연을 일으켜 세우며 민석을 노려봅니다. 그 입 다물어. 내가 인간이냐? 어떻게 아내를 이렇게 대할 수 있어? 민석은 한 발짝 다가오며 정희를 내려다봅니다. 가난한 노파 주제에 어디서 반말이야?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정희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 딸한테 손대지 말아주세요. 민석은 코웃음을 칩니다. 딸, 당신 딸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냥 평범한 여자일 뿐이에요. 나한테 의지해서 사는 거지.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지만 꾹 눌러 삼킵니다. 소연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며 조용히 말합니다. 괜찮아, 소연아. 엄마가 있잖니. 소연은 엄마 품에서 울먹입니다. 엄마 무서워요. 정희는 딸을 안아주며 속으로 다짐합니다. 그래, 아직은 때가 아니야. 증거부터 확실히 잡자. 그날 밤 정희는 휴대전화로 CCTV 영상을 확인합니다. 민석이 소연을 밀치는 장면, 정희에게 폭언하는 장면이 모두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습니다. 정희는 한석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석이, 내일 변호사 선임해줘. 그리고 우리 그룹 법무팀에도 연락해. 이제 시작할 거야. 메시지를 보낸 후 정희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달이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결국 나타납니다. 정희는 주먹을 줍니다. 조금만 더 참아라, 소연아. 엄마가 곧 끝낼 테니까. 저 인간이 무엇을 잃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줄 거야. 정희의 눈빛에 결기가 서립니다. 가난한 장모 역할은 이제 끝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정희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변호사를 만나 모든 증거를 건넸습니다. CCTV 영상, 횡령 증거, 불륜 증거까지.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법적으로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희는 만족스럽게 웃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신호 보낼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변호사는 의아한 표정을 짓지만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희는 사무실을 나와 한석을 만납니다. 한석은 서류 봉투를 건넵니다. 대표님, 이게 사위님이 횡령한 회사 정보입니다. 저희 그룹 자회사가 맞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펼쳐봅니다. 민석이 다니는 회사는 정희가 과거 운영하던 그룹의 자회사였습니다. 정희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내 회사 돈을 빼돌려서 다른 여자 만나고 있었구나. 참 어이가 없네. 한석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언제 움직이시겠습니까?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곧이야. 저 인간이 스스로 무덤을 다 팔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날 저녁 정희는 딸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소연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픕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고 움직임도 느립니다. 소연아, 엄마가 도와줄게.
소연은 고개를 돌리며 억지로 웃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거의 다 됐어요. 하지만 소연의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정희는 딸의 손을 잡습니다. 소연아, 조금만 더 참아. 곧 끝날 거야. 소연은 엄마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민석이 퇴근한 것입니다. 정희와 소연은 서둘러 식탁을 차립니다. 민석은 거실로 들어와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무언가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민석 씨, 저녁 다 됐어요. 식사하실래요? 민석은 소연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합니다. 배 안 고파. 술이나 가져와. 소연은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민석에게 건넵니다. 민석은 맥주를 벌컥벌컥 마십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1시간쯤 지나자 민석은 이미 맥주 5캔을 비웠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눈빛이 흐려집니다. 소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갑니다. 민석 씨,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아요. 이제 그만 마시고 쉬세요. 민석은 소연의 손을 뿌리칩니다. 시끄러워. 내가 마시고 싶으면 마시는 거야.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소연은 놀라서 뒤로 물러섭니다. 민석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소연에게 다가갑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야. 회사에서 감사 나온다는 거 알아? 누가 고자질한 것 같은데. 소연은 당황하며 말합니다.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석은 소연의 어깨를 거칠게 잡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누가 그래? 당신밖에 없잖아. 소연은 아픔에 얼굴을 찌푸립니다. 아파요, 민석 씨.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민석은 소연을 벽으로 밀쳐냅니다. 소연은 벽에 등을 부딪히며 신음합니다.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부엌에서 뛰어나와 민석과 소연 사이로 들어섭니다. 그만둬, 이 인간. 정신 차려. 민석은 정희를 보고 눈을 부릅뜹니다. 또 나타났네. 노인네 주제에 끼어들지 마. 민석은 정희를 거칠게 밀쳐냅니다. 정희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집니다. 머리가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울립니다. 정희는 바닥에 쓰러지고 이마에서 피가 흐릅니다. 엄마. 소연은 비명을 지르며 정희에게 달려갑니다. 민석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곧 화를 내며 소리칩니다. 이게 다 당신들 때문이야.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구급차를 부릅니다. 정희는 의식이 흐릿해지지만 소연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괜찮아요? 정신 차려요. 정희는 희미하게 웃으며 속삭입니다. 괜찮아, 소연아, 이제 끝낼 수 있어. 구급차가 도착하고 정희는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소연은 구급차에 함께 타고 엄마의 손을 꼭 잡습니다. 민석은 집에 혼자 남아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내가 뭐 한 거야? 병원 응급실. 의사는 정희의 상태를 확인하고 소연에게 말합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닙니다. 머리를 좀 세게 부딪혀서 그렇지 뇌에는 이상이 없어요. 하루 입원해서 관찰하면 괜찮을 겁니다. 소연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정희는 침대에 누워 소연을 바라봅니다.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 때문에 엄마가 다쳤어요. 정희는 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합니다. 미안할 것 없어, 소연아. 이건 엄마가 선택한 거야. 소연은 고개를 숙이며 웁니다. 정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입니다. 소연아, 이제 끝내자.
내 남편 엄마가 직접 끝낼게. 내가 더 이상 고통받는 걸 볼 수 없어. 소연은 엄마를 올려다봅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정희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엄마가 누군지, 엄마가 뭘 할 수 있는지. 그날 밤 정희는 병실에서 한석에게 전화를 겁니다. 석이, 이제 시작하자. 내일부터 움직여. 한석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모든 준비를 마치겠습니다. 정희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습니다. 긴 어둠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제 진실을 드러낼 시간입니다. 정희는 눈을 감으며 다짐합니다. 민서가 내가 누구를 건드렸는지 이제 알게 될 거야. 가난한 장모가 아니라 이정희를 상대하게 될 거야. 정희의 입가에 차갑고 단호한 미소가 번집니다. 폭풍우가 시작되기 직전의 고요함입니다. 이틀 후 정희는 병원에서 퇴원합니다. 이마에 작은 붕대를 감고 있지만 걸음걸이는 당당합니다. 소연은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가려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젓습니다. 소연아, 엄마는 잠깐 볼 일이 있어. 너 먼저 집에 가 있어. 소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엄마, 어디 가시는데요? 아직 몸이 안 좋으신데. 정희는 딸의 뺨을 살짝 쓰다듬습니다. 괜찮아. 금방 올게. 염려 말고 집에서 쉬고 있어. 소연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합니다. 정희는 소연이 떠난 것을 확인하고 한석에게 전화를 겁니다. 석이, 지금 어디니? 병원 앞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정희는 병원 밖으로 나갑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멈춰섭니다. 한석이 차에서 내려 정희에게 인사합니다. 대표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정희는 차에 탑니다. 차 안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들이 놓여 있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민석의 횡령 증거, 불륜 증거, 폭행 영상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잘했어, 석이. 그리고 변호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룹 법무팀도 대기 중입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아. 그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차는 정희의 단칸방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앞에 차가 멈춥니다. 한석이 말합니다. 대표님, 여기가 대표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몇 년째 비워두신 곳이죠. 정희는 차에서 내려 아파트를 올려다봅니다. 오랜만에 보는 풍경입니다. 정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갑니다. 현관문을 열자 깔끔하게 정돈된 집안이 보입니다. 한석이 계속 관리해온 것입니다.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넓고 조용한 공간. 시장 단칸방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이제 돌아올 때가 됐구나.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화장을 합니다. 거울 속 정희의 모습은 시장 아줌마가 아닌 당당한 재벌가 안주인의 모습입니다. 한석이 차를 몰고 와서 정희를 태웁니다. 차는 그룹 본사가 있는 빌딩으로 향합니다. 정희는 비서실로 들어가 변호사와 법무팀을 만납니다. 회의실에는 여러 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변호사가 먼저 말문을 엽니다. 대표님,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횡령 고발과 이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면 됩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민석이 다니는 회사, 거기 거래 중단 통보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법무팀장이 대답합니다. 물론입니다.
저희 그룹 자회사이니 언제든 가능합니다. 정희는 만족스럽게 웃습니다. 그럼 오늘 바로 진행해 주십시오. 민석이 무엇을 잃게 되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정희는 한석과 함께 나옵니다. 한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따님께는 언제 말씀하실 겁니까? 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오늘 저녁에 소연이를 만나야겠어. 더 이상 숨길 수 없지. 그날 저녁 정희는 소연을 조용한 카페로 불러냅니다. 소연은 엄마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정희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단정한 정장, 고급스러운 가방, 당당한 자세. 엄마 이게 무슨... 정희는 소연을 안치고 조용히 말합니다. 소연아,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 잘 들어줘. 소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희는 천천히 입을 엽니다. 엄마는 시장에서 김치 파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야. 엄마는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아. 재벌가 안주인이었던 이정희. 소연의 눈이 커집니다. 그럼 지금까지... 정희는 딸의 손을 잡습니다. 내가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했잖니. 그래서 엄마가 숨어 산 거야. 내 곁에 있고 싶었지만 내 행복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 소연은 눈물이 흐릅니다. 엄마 그럼 그동안 힘드셨을 텐데. 정희는 고개를 젓습니다. 힘든 건 내가 맞고 살았다는 걸 알았을 때였어. 엄마가 뭘 할 수 있는데도 가만히 있어야 했을 때가 가장 힘들었지. 소연은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엄마 몰라서 미안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정희는 딸을 안아줍니다. 미안할 것 없어. 넌 단지 사랑받고 싶었던 거잖니. 돈이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소연은 엄마 품에서 한참을 웁니다. 정희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합니다. 소연아, 이제 엄마가 다 정리할 거야. 내 남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줄 거야. 소연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엄마 민석이한테 뭐 하실 건데요? 정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법대로 처리할 거야. 횡령도, 폭행도, 불륜도 모두 다. 더 이상 내가 그 인간한테 시달리는 걸 볼 수 없어. 소연은 두려운 표정을 짓습니다. 엄마, 민석이가 화내면 어떡해요? 정희는 딸의 뺨을 쓰다듬습니다. 걱정 마. 이제 내가 화낼 사람은 없어. 엄마가 다 막아줄 테니까. 카페를 나온 정희는 소연을 한석의 차에 태웁니다. 석이, 소연이를 우리 집으로 데려다줘. 오늘부터 소연이는 엄마랑 같이 살 거야. 소연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 민석이한테는 뭐라고 해요? 정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엄마가 내일 직접 만날 거야. 차는 강남 아파트로 향합니다. 소연은 엄마의 집을 보고 다시 한번 놀랍니다. 넓고 화려한 아파트. 정희는 딸을 안으로 들이며 말합니다. 오늘부터 여기가 내 집이야. 이제 안전해. 아무도 널 다치게 할 수 없어. 소연은 엄마를 꼭 안습니다. 정희는 딸을 안아주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민석은 자신이 무엇을 잃게 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희는 주먹을 줍니다. 각오해라, 강민석. 내가 누구를 건드렸는지 이제 알게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민석은 회사에 출근합니다. 하지만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고 부장은 민석을 보자마자 회의실로 부릅니다. 강 대리, 잠깐 좀 와보세요. 민석은 불안한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갑니다. 부장과 인사팀장, 그리고 법무팀 직원이 앉아 있습니다. 부장이 서류를 내밉니다. 강 대리, 이게 뭡니까? 민석은 서류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비자금 이체 내역입니다.
민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법무팀 직원이 차갑게 말합니다. 증거가 다 있습니다. 당신 계좌로 3억 원이 이체됐어요.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민석은 주저앉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입니다. 설명할 기회를. 부장이 손을 저으며 말합니다. 설명은 경찰한테 하세요. 그리고 오늘부로 해고 통보합니다. 짐 싸서 나가십시오. 민석은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민석은 황급히 자리를 정리하고 회사를 빠져나옵니다.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흐릅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누가 나를. 민석은 집으로 향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안이 조용합니다. 여보, 나왔어. 하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민석은 집안을 둘러봅니다. 소연의 옷이 없고 화장품도 치워져 있습니다. 민석은 당황하며 소연에게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습니다. 여보, 대체 어디 간 거야? 민석은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립니다. 민석은 서둘러 문을 엽니다. 하지만 소연이 아닙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여자가 서 있습니다. 민석은 그 여자를 보고 눈을 크게 뜹니다. 장장모님? 정희는 차갑게 미소 짓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나? 민석은 멍하니 문을 열어줍니다. 정희는 거실로 걸어 들어가 소파에 앉습니다. 민석은 정희의 달라진 모습에 혼란스럽습니다. 낡은 옷이 아닌 고급 정장, 당당한 자세, 차가운 눈빛. 장모님 이게 무슨... 정희는 다리를 꼬며 말합니다. 앉아. 할 이야기가 있어. 민석은 어쩔 수 없이 맞은편 소파에 앉습니다. 정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이게 뭔지 알겠나? 민석은 서류를 보고 얼굴이 굳어집니다. 횡령 증거, 불륜 사진, 폭행 영상 캡처. 모든 것이 선명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정희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내가 그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 우리 딸을 때리고 회사 돈을 빼돌리고 다른 여자를 만났지. 민석은 변명하려 합니다. 장모님, 오해입니다. 제가... 정희는 손을 들어 민석의 말을 끊습니다. 오해?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오해야? 내가 소연이 뺨을 때린 것도 오해야? 내가 나를 밀쳐서 머리를 다치게 한 것도 오해야? 민석은 말문이 막힙니다. 정희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횡령한 회사가 어디인지 아니? 우리 그룹 자회사야. 내 회사 돈을 빼돌린 거지.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우리 그룹이라니 그게 무슨... 정희는 명함을 꺼내 민석 앞에 던집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정희그룹 회장 이정희. 민석은 명함을 보고 손이 떨립니다. 정희그룹 회장? 그럼 장모님이... 정희는 차갑게 웃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무시하고 깔보던 가난한 장모 나야. 하지만 난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어. 내가 다니던 회사를 소유한 그룹의 회장이지. 민석은 온몸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무릎이 후들거립니다. 그럼 제가 해고당한 것도... 정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가 지시한 거야. 내가 우리 딸한테 한 짓,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민석은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장모님 아니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희는 민석을 내려다봅니다. 용서? 내가 우리 딸한테 용서를 빌었을 때 내가 용서해 줬어야 했는데 말이야. 민석은 울먹이며 말합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정희는 일어서며 말합니다. 늦었어.
이미 경찰에 고발 조치했고 이혼 소송도 진행 중이야. 내가 우리 딸한테 한 것처럼 너도 지옥을 맛보게 될 거야. 민석은 정희의 다리를 붙잡으려 합니다. 회장님, 제발요. 저 살려주십시오. 정희는 민석을 뿌리치고 문 쪽으로 걸어갑니다. 우리 딸이 그랬듯 나도 내 손으로 만든 지옥을 보여줄 거야. 각오해라, 강민석. 정희는 문을 열고 나갑니다. 복도에는 한석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민석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만 정희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차에 탄 정희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한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기분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법적 절차가 남았어. 확실하게 끝내야 해. 한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들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는 강남 아파트로 향합니다. 집에 도착한 정희는 소연을 찾습니다. 소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희는 딸 옆에 앉습니다. 소연아, 엄마 다녀왔어. 소연은 엄마를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남편 만나셨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모든 것을 말했어. 이제 내가 더 이상 그 사람 걱정 안 해도 돼. 소연은 복잡한 표정을 짓습니다. 엄마, 저 괜찮을까요? 이혼하고 나면. 정희는 딸을 안아줍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니. 그리고 넌 아무 잘못도 없어. 단지 사랑받고 싶었던 거잖니. 소연은 엄마 품에서 조용히 웁니다. 정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긴 어둠이 끝나고 새로운 날이 밝아올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어, 소연아. 우리 새로 시작하자. 정희는 딸을 꼭 안으며 다짐합니다. 이제 가면은 완전히 벗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남은 것은 새로운 시작뿐입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어느 날 정희는 강북시장 입구에 섭니다. 오랜만에 찾은 이곳은 여전히 활기차고 따뜻합니다. 하지만 정희가 김치를 팔던 자리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정희 김치 사회적 기업. 옆 좌판 아주머니가 정희를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듭니다. 언니, 정말 오랜만이네요. 정희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갑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주머니는 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언니 덕분에 여기 일하는 아주머니들 다들 좋아졌어요. 가정폭력 피해자들 일자리 만들어주시고 정말 고마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혼 소송이 끝나고 민석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횡령과 폭행 혐의로 3년형을 받았습니다. 소연은 이혼 후 천천히 상처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희는 딸이 겪었던 아픔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도록 사회적 기업을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서너 명의 여성들이 김치를 담그고 있습니다. 모두 가정폭력으로 고통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정희는 그들에게 일자리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언니들,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한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회장님, 저희야말로 감사하죠. 덕분에 다시 살 수 있게 됐어요. 정희는 그들과 함께 김치를 담그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과거의 아픔, 현재의 희망, 미래의 꿈, 모두가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오후가 되자 소연이 가게로 찾아옵니다. 소연의 얼굴에는 예전의 밝은 미소가 돌아와 있습니다. 정희는 딸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엄마, 여기 오니까 좋네요. 사람 냄새 나는 곳이에요. 정희는 딸의 손을 잡습니다.
그러게. 엄마도 이곳이 제일 편해. 화려한 사무실보다 이런 곳이 훨씬 따뜻하지. 모녀는 함께 김치를 담그며 시간을 보냅니다. 소연은 이제 엄마의 사업을 돕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홍보와 운영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딸은 엄마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정희와 소연은 가게 문을 닫고 밖으로 나옵니다. 시장 골목을 걸으며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사이로 석양빛이 비춥니다. 소연아, 이제 숨지 않아도 되니까 좋지? 소연은 엄마의 팔짱을 끼며 말합니다. 네, 엄마. 이제 숨지 않아도 돼요. 가난이든 부든 엄마는 그냥 엄마니까요. 정희는 딸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동안 많은 것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재산도 신분도 자신의 아픔도. 하지만 이제는 모든 가면을 벗었습니다. 가난한 장모도 아니고 화려한 회장도 아닌 그저 딸을 사랑하는 엄마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가면은 다 벗었지. 이제는 진짜 나로 살 거야. 모녀는 시장을 빠져나와 한강이 보이는 공원으로 향합니다.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봅니다. 강물은 주황빛으로 물들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옵니다. 소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하세요? 민석이한테 그렇게 하신 거.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없어. 내가 더 이상 다치지 않는다면 엄마는 뭐든 할 수 있어. 소연은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댑니다. 고마워요, 엄마. 저를 지켜주셔서. 정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배신과 아픔, 분노와 복수. 하지만 결국 남은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딸을 향한 엄마의 사랑. 소연아,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자. 과거는 이제 지나갔어. 우리 앞에는 새로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어. 소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엄마. 이제 행복할 거예요. 엄마랑 함께니까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립니다. 하지만 공원의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지며 길을 밝힙니다. 정희는 일어서며 딸의 손을 잡습니다. 집에 가자, 소연아.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 올 거야. 모녀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갑니다. 멀리서 두 사람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정희의 당당한 걸음걸이와 소연의 밝은 미소. 그 모습은 오랜 고통을 이겨낸 사람들의 평화로움을 담고 있습니다. 바람에 김치 냄새가 희미하게 흩날립니다. 시장에서 풍겨오는 정겨운 냄새. 정희는 그 냄새를 맡으며 미소 짓습니다. 가난했던 시절도 화려했던 시절도 모두 정희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짜 자신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가면을 벗은 세상, 이제 시작이야.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결국 찾아옵니다. 정희와 소연의 앞날에도 그런 빛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모녀는 집을 향해 걸어갑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여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섭니다. 그 그림자는 서로를 지탱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엄마와 딸, 이제는 가면 없이 진실한 모습으로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